연예인들의 연예인이 있듯이 영화 감독들의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의 이름은 스탠리 큐브릭. 그리고 그의 야심작이자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영화 시계 태엽 오렌지. 오늘은 제작된 지 무려 50년 가까이 된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50년이란 세월이 무색할 만큼 너무나 세련된 미장센과 테크닉으로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점들을 배제하더라도 이 작품의 소재 자체가 너무나 어그로성이 짙은 소재이기에 자연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영화가 너무 광역 어그로를 끌었다는 거죠. 한 가지 광역 어그로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 청소년의 폭력과 성을 아무 필터링 없이 너무나 직접적이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처음 공개된 이후로 영국에서는 일련의 모방 범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비난의 화살들은 영화감독 큐브릭을 향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큐브릭의 가족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협박을 받게 되었고 큐브릭은 결국 자의로 배급 중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후 이 영화는 영국에서 27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공식적으로 상영되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비운의 명작이 된 거죠. 아무튼 오늘 저는 이 비운의 명작이 50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너무나 불편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명작이라 불리우는지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시계 태엽 오렌지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계 태엽 오렌지는 근미래 런던을 배경으로 10대 소년 알렉스가 저지르는 각종 범죄와 그의 범행 의지를 박탈하고 교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또 다른 폭력을 대조시킨 사회적 우화라고 인터넷에 아주 적절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을 자세하게 풀어보자면 알렉스는 폭력, 섹스, 강간 등 오로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10대 청년입니다. 또한 그는 비도덕적인 마음과 태도가 일상적인 삶이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결론적으로는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고 봐도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은 이 영화는 착한 역할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시계 태엽 오렌지의 인물들은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간에 각자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선의의 행동을 보였던 사람도 예외는 없었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영화에서 나오는 작가 알렉산더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우선 예시를 들어보기 전 영화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영화 초반부의 주인공 알렉스와 그의 친구들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작가 알렉산더의 집을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가 갑자기 사고가 났고 위급한 상황이라며 문을 열어달라고 재촉하기 시작하죠. 알렉산더는 그 말을 듣고 아내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문을 열게 되자 주인공 알렉스와 친구들은 알렉산더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그를 불구로 만들고 그의 아내를 그가 보는 앞에서 집단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후에 시간이 흘러서 알렉스는 교도소에 가게 되고 그는 빠른 석방을 위해 루도비코 실험이라는 걸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루도비코 실험을 간단하게 말씀해드리자면 루도비코 실험은 재소자에게 약물과 충격요법으로 각종 범죄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교화 방법입니다. 아무튼 알렉스는 그 상태로 사회에 나오게 되고 그가 사회에서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을 차례대로 다시 제외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알렉스는 그들에게 뒤지게 처맞게 되죠. 그렇게 알렉스는 정신을 반쯤 놓은 상태로 어느 집에 당도하게 되는데 그 집이 우연치 않게도 자신과 친구들이 범죄를 저질렀던 작가의 집이란 걸 알렉스는 눈치채게 됩니다. 하지만 작가는 알렉스와 친구들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가면을 쓰고 있었기에 알렉스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알렉스에게 선행을 베풀게 되죠. 물론 작가 또한 아무 사심 없이 그를 도운 게 아닌 그가 루도비코 실험을 통해 희생당한 범죄자란 걸 알게 되었고 그를 이용해서 정부의 행태를 고발하려는 목적이 따로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알렉스가 자신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란 걸 우연히 알아차리게 된 작가는 알렉스가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 괴로워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방에다 가두고 베토벤 음악을 크게 틀어놓게 됩니다. 알렉스는 그 음악을 듣고 괴로워하다 결국 자살을 결심하고 창문에서 뛰어내리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은 작가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영화에서 선의를 행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한데 그 소수인 사람도 결국엔 복수심과 폭력의 쾌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영화는 인간의 본성이 결코 착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선이란 결국 위선을 칭하는 말인가 싶지만 영화는 그것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우선 영화의 장면 하나를 같이 보시죠. Comes from within. Goodness is chosen. When a man cannot choose, he ceases to be a man. 여기서 목사가 얘기한 걸 다시 생각해보자면 선함이란 것도 결국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선함을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지는 않는다고 목사는 말하는 듯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짐승은 본능대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짐승들은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성이란 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본능적으로도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또한 도덕적 선택이 가능한 이성이란 것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는 아무리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인간이라도 결국 그도 인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악행을 하든 선행을 하든 그건 결국 그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이란 단어가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영화에서 정부는 알렉스의 악행을 차단하기 위해 알렉스의 자유의지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알렉스는 그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지만 영화는 그 결과물로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 정부는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가게 되자 알렉스를 다시 치료하게 되고 마침내 알렉스는 자유의지를 되찾게 됩니다. 자유의지를 되찾고 떠올리는 첫 상상이 너무나 외설적인 상상이었지만 알렉스는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말 부분이 굉장히 교훈적이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그치만 감독은 이 영화의 주제에 맞게 영화를 마무리 짓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요? 알렉스가 나중에 선한 사람이 되던 끝까지 악한 사람으로 남던 그건 중요치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자유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명작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명쾌하게 답해주고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게 아닌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었기에 이 영화는 역시 명작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영화를 보다가 떠오른 의문이 하나 있는데 감독은 왜 하필 이렇게 충격적인 장면들을 필터링 없이 보여주었나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추측하는 건데 아마도 감독은 폭력이란 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건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물론 그래도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겠지만요.